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발표 맡은 이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ICML 2025년에 백습된 타임 브릿지 Non-Stationarity Matters for Long-Term Series, Time Series Forecasting입니다. 이 논문이 다루는 핵심 화두는 하나인데요. 이 비정상성, 그러니까 Non-Stationarity를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시계열 모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논문이 주장을 하는데, 비정상성을 완전히 없애거나 혹은 완전히 그대로 두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이 타임 브릿지는 이 양극단을 좀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성은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 분산, 자기공 분산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고정된 수준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진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한데요. 반대로 비정상성은 이 통계적 속성들이 시간에 따라 좀 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트렌드가 있거나 시즈널리티가 있거나 평균이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분산이 폭발적으로 켜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계열 분석에서 비정상성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법은 디퍼런싱입니다. 1차 차분을 하면 L1이 되고 이 단위 I1을 갖게 되고 단위근을 갖는 비정상 시계열이 정상 시계열로 변환되는 과정인데요. 이걸 이제 논문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공적분이라고 써 있는 이 개념을 논문에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적분은 조금 더 미니멀한데요. 두 개의 비정상 시계열 XT랑 YT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을 단독으로 보면 시간에 따라 무작위로 표류하는 비정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선형결합, 그러니까 ZT가 XT-베타 YT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정상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변수가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서로 멀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에 강아지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공적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예시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을 보게 되면 목줄을 했지만 주인과는 떨어져 있는 강아지가 있고요. 밑에는 주인과 함께 걷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걷는 강아지를 보시게 되면 강아지의 움직임과 사람의 움직임은 서로 약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목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상호의 상대적 위치가. 그래서 목줄이라는 이 장기 균형 제약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개체의 궤적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이동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랑 선물, 또 같은 섹터 내 두 기업의 주가가 이런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논문에서는 기상 데이터에서 온도랑 이슬점 온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제시 파트인데요. 그래서 더 딜레마가 결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성을 제거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상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학습을 하면 슬라이드 왼쪽 그래프처럼 XT랑 YT가 원본 그대로 모델에 입력했을 때 예상되는 XT, 그러니까 노란색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XT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 회귀인데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두 비정상 시계열이 각자 공통된 추세로 마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냥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데이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과가 아니지만 인과라고 착각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이 장기 시계열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정상성을 제거해버리면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측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장기 예측을 보시게 되면 그 궤적이 점점 벌어져서 오히려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가 아예 멀어지는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스트 코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규화는 각 변수의 절대적 수준 정보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이 변수들 사이의 장기 균형 신호도 함께 지워버린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비정상성은 단기 예측에서는 독이 되는데 장기 예측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브릿지는 이 단기와 장기의 이 간극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방법들의 조금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타 모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관련 도표를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영은 이제 우하단에 있는 채널에 디펜던트 하지만 스테이셔너리티를 유지하는, 논 스테이셔너리티를 유지하는 첫 번째 진영이 있습니다. 오토포머나 패드포머, 아이트랜스포머 계열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채널 간 어텐션을 계산하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상관관계, 가짜 인과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진영은 그 위에 보이시는 채널 인디펜던트한데 스테이셔너리한 우상단을 보시게 됩니다. 패치 TST, 디리니어, 레브인 같은 계열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 정교화, 결국은 레브인이 정교화니까 이 정교화를 통해서 비정상성을 제거하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아예 모델링하지 않음으로써 가짜 회귀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단기 예측에서는 좀 강건하긴 한데 오히려 변수들이 맺는 장기적 공적분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히려 장기 예측에서는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도표에서 좌측 상단과 좌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스테이셔너리티와 채널 인디펜던트를 함께 사용하고 논 스테이셔너리티와 채널 디펜던트를 동시에 활용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하이브리드 포지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결국엔 스텝 1, 2, 3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스텝 1을 보시게 되면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B 도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동일 변수, 그러니까 싱글 채널 안에서 패치 단위로 비정상성을 제거를 해서 시간축 단위의 어텐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비정상성을 제거했다는 건 이제 단기 가짜 회귀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스텝 2는 패치 다운 샘플링인데 n개의 패치를 m개로 압축해서 각 패치가 더 넓은 시간 범위의 정보를 담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장기를 예측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텝 3을 보시게 되면 코 인티그레이티드 언텐션이라고 해서 비정상성을 보존한 채로 모든 채널을 동시에 모아서 채널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공적분 관계를 포착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세 단계가 하나의 타임 브릿지 블록을 구성하면서 이 블록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최종 예측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는 어텐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 스텝 1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이 어떻게 보면 타임브릿지 전체에서 가장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준 셀프 어텐션의 수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어텐션이 기본적으로 쿼리키 밸류를 넣어서 소프트맥스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밸류를 곱한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QKV가 모두 동일한 입력 패치 스퀀스로부터 리니어 프로젝션된 행렬인데 이 비정상 입력에서 어텐션 스코어가 불안정한 이유는 이게 쿼리랑 키가 비정상 패치에서 노출될 경우에 그 QK의 내적 값이 패치 간의 진짜 패턴 유사도가 아니라 절대적 수준 차이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비슷하기만 하면 높은 가중치를 받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리랑 키에 대해서는 정교화를 진행해서 그 정교화된 값을 바탕으로 소프트맥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살짝 깨지긴 했는데 PI 프라임을 PI에서 PI 트렌드를 뺀 비정상성을 제거한 시계열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차분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정교화된 값을 Q랑 K에만 적용을 함으로써 어텐션 스코어가 오직 패턴의 형태적 유사도만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에 의한 어떤 가짜 유사도 같은 건 차단이 되고요. 대신에 V는 원본을 유지함으로써 이 QK로 안정적인 값을 계산하고 최종 스케일은 그 원본인 V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패치 샘플링인데요. 독립적인 예측 모델은 아니고 단순히 스텝 1과 스텝 3를 함께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은 이제 스텝 1을 거친 n개의 패치를 다중 퍼세트론에 통과시켜서 m개로 압축을 하고 그 m개를 쿼리로 넣고 원본 n개를 키랑 밸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 어텐션의 효과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 수용 영역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m개 압축 패치가 각각 원본의
n분의 n개의 패치에 해당되는 정보를 압축하기 때문에 이 압축 후 각 패치 하나가 더 긴 시간 범위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쿼리가 이미 전형적인 장기 추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 추세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 복잡도 증가입니다. 원래 n의 제곱이었을 텐데 n 곱하기 m이 되니까 m이 n보다 작다는 경우에서 훨씬 더 낮은 계산 복잡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코어 인테그레이티드 어텐션인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이 비정상성을 보존하게 됩니다. 비정상성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계학적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두 시계열이 공적분 관계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두 시계열의 선형 결합이 정상성을 띠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XT와 YT가 각각 그려온 절대적 수준과 추세, 그러니까 비정상성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규화로 레벨을 지워버리면 이 두 변수의 공적분 관계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의 작동 방식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동일 패치 위치에 위치하는 모든 변수 패치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적용하지 않은 원본 패치를 QKV에 모두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어텐션 스코어가 상대적 채널 간의 절대적 수준 차이와 추세 동서성을 동시에 반영을 해서 이게 장기 공적분 관계를 학습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좀 말이 길고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 정리하면 스텝 1은 단기 노이즈로 인한 가짜 회귀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정상성을 제거합니다. 반대로 스텝 3는 장기 균형 관계, 그러니까 공적분이죠. 이 공적분을 포착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정상성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이 어떻게 보면 이 타임 브릿지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실험인데요. 평가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MSE랑 MAE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고, 예측 길이는 이건 장기 시계열이기 때문에 96부터 720까지 총 4가지 설정에 대해서 평균을 낸 값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다른 방법론들 대비해서 모두 최저 오차를 기록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ETH2가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저희가 좀 주목할 건 트래픽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 자체가 862개의 채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갖고 있는데요. 이 극도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타임 브릿지가 MSE가 0.36 정도 나오고 MA가 0.25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이 타임 브릿지의 성능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ETH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채널 개수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 공적분의 어떤 이점을 살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예측입니다. 단기 예측은 이제 PEMS라고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망 교통량 데이터 센서인데요. 그래서 실시간 교통 흐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 채널 의존성이 극도로 높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역전이 좀 발생하는데요. 장기 예측에서 되게 잘 성능이 나왔던 패치TST나 디리니어 같은 그런 모델들이 단기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간의 강한 의존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대가가 단기 예측에서 나타나는 건데 타임 브릿지는 이 두 가지 비정상성을 보존하거나 제거하는 거 두 개를 모두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낮은 오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조금 일반적인 시계열 연구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금융 데이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인상 깊었는데 이제 금융시계열 같은 경우에 비정상성이 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데이터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이론이 가장 잘 검증될 수 있는 어떤 분야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RR이나 ASR 이게 다 그 어떤 투자 낙폭, 연간 수익률 이런 어떤 금융 지표들인데 이 지표들에 대해서 타임 브릿지가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높은 최고 성능을 달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 산업 섹터 내 기업들 간의 강한 장기 공급권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타임 브릿지는 단기 주가 변동성에 속아서 잘못된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실수를
스텝 1,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을 좀 방어를 하면서 코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 공적분 어텐션으로 그 장기 동조 흐름을 정확히 포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어텐션을 좀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A 왼쪽 그림부터 보시게 되면 이건 단일 변순의 시간축 어텐션입니다. 왼쪽이 이제 스테이셔너리 맵이고 어텐션 대각선 근처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인접한 시간 패치 사이에 단기 인과관계에 좀 집중한다는 의미로 올바른 학습 패턴인데요. 반대로 논 스테이셔너리 맵을 보시게 되면 어텐션이 좀 균등하게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성으로 인해서 추세가 비슷한 먼 지점까지도 높은 어텐션을 받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좀 없는 그런 패치들까지 각지 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논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가짜 회귀를 시각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B를 보시게 되면 인터베리에이트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변형 채널 간 어텐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스테이셔너리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채널이 동일한 강도로 어텐션을 받아서 구분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채널이 어, 어떤 채널이 얼만큼 어텐션을 받았는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논 스테이셔너리 맵을 보시게 되면 채널마다 어텐션 강도가 되게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공적분된 채널상에서는 높은 어텐션이 나오고 약하게 관련된 채널에서는 낮은 어텐션 부여돼서 그 채널 간 공적분 강도가 효과적으로 학습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기온과 이슬점 온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두 변수는 강한 장기 공적분 관계를 갖는 동시에 일기초와 같은 단기 변동도 좀 심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시게 되면 둘 다 논스테이셔너리인 상황인데요. 이때는 단기 노이즈에 속아서 예측 궤동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두 변수의 거리가 좀 멀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B 같은 경우에는 인티그레이트 어텐션 스테이셔너리, 코인티그레이트 어텐션 스테이셔너리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측이 안정화되긴 하는데 장기적인 하강 추세랑 상대적 레벨 차이를 좀 포착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반대로 저희 그 타임 브릿지의 세팅 반대로, 그러니까 스텝 1에서는 오히려 비정상성을 보존하고 스텝 3에서는 정상성을 보존해 버리면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 장기 공적분에서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브릿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D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설정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 노이즈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대로 장기에서도 완벽하게 조금 다른 모델에 비해서 추적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에는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이 정상성을 그리고 코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이 비정상성을 보존하는 그런 타임 브릿지 역할불단 설계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한계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기여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정상성의 역할을 이종으로 분리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 패치 다운 샘플링, 코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 세 단계로 아키텍처로 구현했다. 그리고 기상, 교통,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실제 데이터셋에서 기존 소타를 전반적으로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이 또 유의미하겠습니다. 한계도 조금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운 샘플링 비율 M, 이게 조금 데이터마다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하게 주지 않거나 조금 어긋나게 되면 이 오히려 중요 정보가 손실되는, 압축률에서 너무 압축이 많아지면 이제 정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마다 적절한 M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알아서 실험적으로 좀 찾아낸 것 같고요. 둘째는 아까 ETT에서도 보셨겠지만 채널 수가 적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스텝 3 코어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이 충분한 변수 간 공작분 신호를 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모델과의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장점이 다변량에서 극대화되고 소변량 데이터에서는 그 이점이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임브릿지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
그 금융 데이터 실험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더 높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몇 가지 지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ARR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률입니다. Annualized Return Rate고요. 그 다음에 ASR 같은 경우 연간 샤프 지수라고 해서 리스크 대비 수익을 좀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DD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낙폭인데, 이 투자 기간 중 자산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까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각 지표 옆에 그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를 암시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조가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비정상성을 제거해서 단기에서 좋아지는 거랑 유지해서 장기에서 좋아지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데이터셋도 실험이 장기 예측 데이터셋이랑 단기 예측 데이터셋 나눠져 있는데, 어블레이션으로 이제 단기에서 좋은지 나쁜지 하는, 그 보여주는 실험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어블레이션에서 어떤 거 뭐, 말씀하시는지. 네. 스텝 1의 비정상성을 제거를 했을 때, 이제 이제 단기 예측 성능이 낮아진다라든지, 아, 아니면은 네네. 스텝 3를 제거했을 때 장기에서 낮아진다라든지 그런 결과 같은 아, 거. 그 부분은 관련해서 여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스텝스 1이랑 3를 아예 제거한 버전은 아니지만, 원래 스텝 1, 인티그레이트 어텐션이 스테이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코 인티그레이티드 어텐션이 논 스테이셔너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경우를 바꿔서 계산했을 때의 케이스가 좀 제시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어블레이션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확인시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가 또 헷갈리는데, 네네, 그, 그 스텝 1이 단기 모델링 쪽이고 스텝 3가 장기 모델링 쪽인데, 이게 어떤 맞습니다. 구조 때문에 이제 그 스텝 1이 단기가 타겟팅 되는 거고 스텝 3가 장기가 타겟팅 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구조 덕분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스텝 1과 스텝 3 사이의 연결성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어, 이제 비정상성을 제거해서 단기 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뭐 포착하는 게 있는 건지 뭐 게이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비정상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단계에서 좋아진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지가 특별한 아, 구조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특별한 구조는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규화를 해서 이제 쿼리랑 키에 대해서만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비정상성이 제거가 됐고, 이거를 정규화하지 않은 V랑 곱함으로써 그 스케일은 유지를 한다가 스텝 1의 핵심이고, 막 구조적인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기존 어텐션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쿼리랑 K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한다 정도로만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막 어떤 어댑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조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 일단, 논스테이셔너리와 스테이셔너리, 코인티그레이티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과정의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어찌보다 모델의 복잡도랑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 실험 결과나 분석 같은 게 존재하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 복잡도나 어떤 계산의 어떤 코스트, 이런 운영 유지 측면에서의 코스트를 따로 비교한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냥 지표 수준에서의 성능이 소타를 일부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텐션 과정을 어쨌거나 세분화해서 스텝 1, 2, 3로 나눠서 이걸 스태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높은 계산 계산 시간이라든지 복잡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치 샘플링 단계에서 n개 패치를 m개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이 설계하는 이 논문 저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계산 복잡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